우선은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아마 매매가를 지지해주는 어떤 방향이 될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모든 아파트 주택들이 다 오른다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조금 주춤했던 아파트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건록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을 전공했고,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 관련 공직에 있었고, 연구원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시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이자 미래공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걸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네. 거래가 많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실제로 거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원래 서울시 기준으로 거래량이 한 5,000건, 5,500건 정도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지금 10월 달은 아마 한 4,000건 정도 나올 것 같고, 9월 달은 3,000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게 있고, 7월에는 거의 9,000건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친분을 맺잖아요. 근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금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매보다는 호가를 올려서 있는 상황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사야지. 지금 이 비싼 금액은 난 살 수 없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서로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심리적으로도 어둡고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은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가가 일어나는 비율도 되게 높아요. 근데 중하급지가 이제 저요하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조금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막고 있느냐, 갭 투자를 조금 불편하게 하도록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도 막았고, 그리고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수도권에 좀 제약을 줬고, 그다음에 5, 6억짜리 대출 그 정책 모기지론 중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대출의 한도를 수도권에 막고, 그렇게 하니까는 대출 수요가 위축이 되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오더를 내렸어요. 어떻게 오더를 내렸냐면은, 이 대출이 많이 나오게 하지 마라. 그 오더를 내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대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대출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출이 실제로 상품이 팔리는 이유가 80%가 대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출 상담사들을 활동하지 마라. 그래서 대출 상담사들이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상품들이 금리도 올라간 이유가 대출에 대한 영업이 이제 거의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자를 낮춰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출 시장이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돈으로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대출의 유동성이 막히니까 실질적으로도 대출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짜 뭐 반드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출이 안 되지만 1월 달부터는 대출이 좀 풀립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자 경쟁을 1금융권에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붙으면은 이자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최소한 금리 인하가 한두 차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 뭐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다주택자는 지금 사면은 불리합니다. 근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한번 무주택자들은 집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잔금 계획을 대출이 조금 잘 나오는 내년 초에 그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은 한 1, 2년 뒤에 되면은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방향도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신고가도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하급지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볼 때 거래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가격들이 막 지금 뭐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두 개가 동시에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11월, 12월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로얄동, 로얄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참고하셔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음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시장에 나가보면 호가가 이게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또 쉽게 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이미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요. 상급지 같은 경우. 근데 하급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호가도 적정한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북권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 남부권 사실은 입지 중에서 조금 좋은 게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이 좀 좋고 강남하고 여의도랑 일자리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좋지만은 하급지도 사실은 아직까지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덜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비유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나쁜 것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상황에도 좋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에 고민하고 대중의 공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집을 사고 싶다. 사실은 지금 1억으로도 살 수 있고 2억으로도 살 수 있고 3억, 4억, 5억으로도 살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아,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급지 중에서 가격이 안 오른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진부하는 지역, 무조건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언덕에서 굴러오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못 피해서. 근데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은 돌. 똑같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미리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돌이 똑같은 데 굴러 내려오는데 그 돌을 피하고 그 돌을 가져가서 조각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의 대처와 대응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좋다, 어디를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 지역도 있고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진보하는 지역도 있고 그냥 가만히 나홀로 아파트, 도농복합도시 나홀로 아파트 싸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찾아내는 해안들과 경험들을 빨리 길러가지고 시장을 좀 제대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뭐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창밖에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도를 25도를 방에서 맞춰놓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르잖아요. 밖에 한번 나가봐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거래를 한번 할 때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상황들 돌아가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너무 호가가 올랐는데 호가 안 오른 데도 있는데 진부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뭐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뭐 제 유튜브에 나오면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그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에서 찾아보는 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어려운 게 네. 최근 트렌드가 이게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른다. 아, 그래서 네.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더 이게 선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16년 전에 제가 첫 투자를 18년 전이죠. 첫 투자를 할 때 10억이 있었으면은 똘똘한 채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똘똘한 한 채를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아니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곱하기를 바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계단을 밟아야 돼요.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서도 빌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강남의 아파트 2채랑 분당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좋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하니까. 근데 그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를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기반을 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다주택자로 가든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나중에 최종으로 잡던 요렇게 우선은 하는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랑 신축, 얼죽신이라는 말도 유행을 하죠. 과연 그게 영원할까요? 왜냐면은 신축은요 늘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용어는 다르지만은 신축 선호 현상들이 항상 두드러졌거든요. 그럼 거꾸로 예전에 구축들이 안 올랐냐? 아니거든요. 상급지만 올랐냐? 아니거든요. 2006년도, 2008년도는요. 노원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저도 구축을 가지고 있는데 제 구축도 지금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 상승해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게 돌고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축을 거래했던 사람이 그 전에 구축들을 팔았겠죠. 그러면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집이라는 거는 신축 선호된다고 해서 신축만 오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거래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시간차는 있지만은 우선은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들도 그 파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이 시간차를 둔다고 했는데 신축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신축은요 처음에 집값이 비싸요. 왜냐하면은 좋은 땅에 좋은 포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도 결국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구축 신축 그거보다 입지가 더 중요해요. 땅의 가치, 민낯이 중요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면은 처음에는 치장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변장을 하고 나중에 환장할 정도로 이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틱톡 보면은 중국 틱톡 보면은 이 화장을 처음에 이쁘게 했다가 지워버리면은 되게 그 아름다움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워져도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땅에 가는 게 중요하지 신축이라는 포장지에 유혹이 되면 안 돼요. 실내로 강남의 구축, 강릉의 신축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강남의 구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축 선호라는 부분보다는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내 돈에 맞는 가성비가 좋은 곳이 어딘지를 이제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출이 안 되면은 전세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세니까는 그 센 데서 뭐 그 신축을 돈이 된다고 하면은 입지가 적정하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인데 이제 지금 신축 한 3년 차 4년 차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또 돈이 된다면은 입지가 좋다면 들어가도 상관없죠. 근데 거꾸로 구축이라고 안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음마 아파트가 이제 30억 찍었거든요. 구축인데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 3억짜리 3억 후반대에 산 것도 지금 8억이 되어 있거든요. 한 5, 6년 전에 산 게. 그러면은 그거는 안 오른 건가? 투자금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집을 사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수익이 느는 거죠. 10억짜리 집을 투자하면은 10억이 수익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억이 없죠. 그러면은 1억짜리 투자해서 2억이 올라가는 집을 찾아야 돼요. 그게 더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지 말고 구축에서 입지 좋은 걸 선택을 한다면, 혹은 입지가 개선되는 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서울과의 연계성이 되게 좋아진다. 그다음에 강남과 연결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신안산선이 여의도랑 연결되는데 신안산선에 연결되는 지역 중에서 싼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격이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진보되면은 나중에 가격이 오릅니다.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리에서 잠실까지 강남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분 만에 오거든요. 왜 그러냐? 별내선이 연결되어서 일자리와의 연결성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찾아가서 시기가 안 좋을 때 진입하면요, 사실은 조금은 안전하게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가 이제 네.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시기일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지만은 갈아타기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싸게 팔고 비싸게 산다. 이게 손해 볼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지날수록 통화량이 팽창합니다. 부동산은요, 화폐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이게 10억 됐다, 20억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적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할 때 안 좋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팔고 좋은 물건으로 비싸게 진입하면요, 긴 호흡을 볼 때는 올라가는 폭들은요, 비싸게 산 게 내가 싼 것들을 다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아타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뭐 안산에 살고 있는데 경북 안동으로 이사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갈아타기 실패한 거죠. 네. 안동에 100평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원래 안산에서 한 30평 살았어. 100평 살고 싶어서 갔다. 그럼 실패한 겁니다. 근데 갈아타기 할 때 전제는 뭐냐면요, 내 자산보다 앞으로 살 자산들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걸 팔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뭐 가성비 좋은 데를 찾으면 모르겠지만은 플러스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7억에서 한 2억 정도를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해야죠. 근데 내가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렸고 손해를 받고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갈아타기를 뭐 10억짜리, 11억짜리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잃어버린 그 돈들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면 제가 재밌는 예를 드릴게요. 제 케이스입니다. 저랑 제 지인이랑 여의도 바로 밑에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10몇 년도죠. 그 예전에 오세훈 시장, 지금의 오세훈 시장 말고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집을 한 개를 샀습니다. 저 여의도 바로 대방역 근처에. 근데 저는 실패했고요. 저랑 똑같은 평수를 똑같은 시기에 산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분은 어디에 사셨나요? 똑같이 대방- 같은 아파트 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손해를 받고 못 기다려서 큰 교훈이 되었죠, 저한테는. 그분은 10억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아타는 게, 저는 이런 질문이 되게 힘들 수도 있는 게,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저는 뉴욕이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압구정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게 어떤 거예요?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의 형편을 봐야 돼요. 생애 주기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 능력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도 봐야 되고, 현금 보유도 봐야 되고, 성향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돈을 20억을 가지고 있어도 5억짜리밖에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25억짜리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런 갈아타기도 조금 결정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틀에서, 물리적인 틀에서는 자산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현금 보유가 있고 지금 하급지인데 내 현금을 합치면 상급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갈아타는 게 적정한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한 달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남은 올해와 내년 부동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 아실 부분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임차 시장이. 그리고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들어올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는 일단은 되게 재밌는 게 눌려 있다가 지금 솟구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매매 물량으로 변환되는 시기가 내년부터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문재인 정부 때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를 하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특혜 수준으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뭐 임대 사업자를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시기가 이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7년, 18년까지 이어지다가 2018년부터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들 많이 줄이거든요. 근데 그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요. 2015년, 16년도 요때에 급격하게 늘어요. 그리고 2018년, 19년도 급격하게 늡니다.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차가 되는 게 내년부터입니다. 그럼 내년에 임대차를 아파트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동 소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세로 내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세가 되게 줄어들죠. 근데 공급을 통해서 신규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규 물량이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내주는 게 많이 없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신규 물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문 희경 뉴타운 쪽에 한 4,000세대가 11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거고 올해는 이제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 거기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쪽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아무튼 이런 전세들도 많이 이제 들어 올려주는 양상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전세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아마 매매가를 지지해주는 어떤 방향이 될 거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모든 아파트 주택들이 다 오른다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조금 주춤했던 아파트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비싸다 집값 얘기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비싸지만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는 윗동네가 움직였으니까 이제 그 파동들이 조금은 이어질 수 있는 양상이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을 할 때 우리 뭐 건산연이라든지 뭐 어떤 연구소 전문가들이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부 다 연초되면 전망을 하잖아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은 대응을 하기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요. 시장이 폭등을 해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상황에 맞게 입지보다 내 형편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만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데 뭐 정치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정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만약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 세금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은 시장이 조금 바뀌겠죠. 아직까지 그 예전 정부에서 규제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푼다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했지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많이 대부분의 많이 제가 생각할 때 한 8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잘.
이 거래를 실수요자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다주택자들은 조금 못 움직이게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취득세에 대한 중과 요게 이제 조금 해제가 되면은 다주택자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임차 물량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 공공에서 전세 물량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민간에서는 그 다른 걸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급하는 거를.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해서 풀리면은 되게 좋고, 그리고 좀 지역적으로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증명이 된 게 뭐냐면은 안 통한다. 뭐가 안 통하냐면은 압구정이라든지 뭐 대치동이라든지 뭐 잠실이라든지 요 동네에서 그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일어나거든요. 공통점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용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여의도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목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제일 많이 오르는데 그 주변들도 퍼졌거든요. 반포 같은 경우도 많이 퍼졌고. 그래서 이런 효과 없는 정책들을 조금은 한번 고려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들을 계속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밀집되지 않게 좀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까. 왜냐하면은 그 묶었다는 거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여기는 더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묶어놓겠구나.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금에 대한 거와 거래에 대한 환경들을 조금 개선을 시킨다고 하면은, 개선이라고보다는 여기 또 반대급부의 또 생각도 있으시니까는 그것들을 조정을 한다고 치면은 시장의 환경이 조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 있잖아요. 이게 위기의 상황들을 잘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원리가 있는데, 생산적인 자산과 소비적인 자산의 차이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적인 자산은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처음에 공포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등락이 있어요. 그 공포가 많을수록 이 가격의 폭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큽니다. 생산적인 자산은 공포와 등락이 있어요. 근데 소비적인 자산은 감각적이고, 그러니까는 소비적인 즐겁고, 그런데 감가상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감을 자극하는 소비적 자산에 유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50% 세일한다면은 오픈런을 하는 거고, 부동산에서 50% 세일을 한다고 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쉽게 버는 돈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이용하면은 오히려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장에 좀 잘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시장의 환경들이 아까 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변하는 와중에 아까 말한 등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에 접근하고 투자도 하고 수익이라는 것도 나는 겁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좀 시장에 잘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잠잠할 때 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좀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셨는데, 네. 현재 서울에서 좀 진입하기 좋겠다 싶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일단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긴 호흡을 가지고 상급지 가셔도 됩니다. 신고가 가더라도. 근데 대부분 강남에 입성하기 많이 힘들죠. 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급지가 사실은 뭐 마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20억 하니까 마레프라든지 뭐 이런 그 고덕 그 아르테온이라든지 그라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9억, 2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이 어디 있을까? 우선은 중급지 중에서는 동대문이 있어요. 동대문은 이제 천지개벽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동네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을 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청량리역 중심으로 예전에 좀 유흥시설도 되게 안 좋은 것들도 많았고, 뭐 백화점답지 않은 백화점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고 좋은 주상복합
지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격들을 괜히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 교통도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동대문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건요. 아직 상승 거래의 비율들은 크진 않은데 거래량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데고 아직 상승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아까 제가 말했던 조금 가격이 내려갔는데 움직이지 않은 지역들 중에서 세대수가 뭐 한 1000세대 넘는 데 중에서 괜찮다면 진입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가 제가 되게 진일보 하는데 하급지 중에선 매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첫 번째는 화폐적 현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팽창하면서 돈이 풀리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진보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진보라는 게 원래 별로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 좋아질 곳. 그런 데를 미리 이제 고민을 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노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를 대부분 많이 했죠. 상계동도 그렇고 이제 노원 쪽이나 도봉구 쪽에 있는 창동 주변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일자리들이 창출돼요. 이제 차량 기지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에서. 그리고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아레나도 이제 창동역 주변으로 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진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4대 지천이라는 뭐 계획들을 해서 그 천변 주변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생애주기상 한 30대 정도라면은 거기 진입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억 정도 전후로 투자금으로 진입해도 됩니다. 그런 데는 특히 그런데 일자리까지 연결이 쉬운 7호선 라인이다. 그런데 학군 수요가 있다. 그럼 중계동이죠. 진입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나 노원 거기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빨라봐야 10년 15년 뒤에 될 건데 그런 데를 어떻게 가? 이제 철거를 얼마 안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일단은 갭 투자가 아니라 그냥 가격 자체가 6억 미만인 데도 있거든요. 차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운대 역세권에 재개발이 일어나는데 GTX가 들어오고 이제 서울더원이라는 게 이제 곧 분양을 하는데 그 주변에도 현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급지에서 한번 그 방향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급지와 이런 지방들의 가격 시세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슬금슬금 오르거나 가만히 둔화되는 시기가 있다가 한꺼번에 뻥 올라가는 시기들이 되게 있어요. 뭐 인천도 그랬고 이런 노원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따지면 대구, 부산도 그랬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둔화되는 시기에는요. 이런 아직 오르지 않은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괜찮을 거고 그런 데가 밀집되면서 주변 인프라든지 교통이 진보되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는 동대문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노원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아파트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뭐 원하시면 말하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아파트명을 딱 말하면요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접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형편을 맞추고 그 다음에 입지를 결합을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고 좀 조금의 추가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 투자라는 건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 공포를 감정적으로 대해요. 그러면은 이성이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성을 바로잡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주식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주식 뭐 지금 내가 투자했는데 어제 5%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내일 7% 떨어져. 그래서 울잖아요. 요동 안 해도 돼요. 요동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기고 극복해야지 자산의 왕관을 쓸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시기와 지역을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기적으로는 11월, 12월이 무섭지만은 이거를 이성적으로 컨트롤해서 중하급지에서 재건축과 교육 수요와 교통의 수요가
많은 지역 중에서 조금 가격들이 덜 움직인 서울의 지역의 하급지를 발견을 한다면은 진입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처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요 초기 거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재개발.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재건축지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 예정지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안전 진단을 하면은 이제 안전진에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진짜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한다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걸 추진해야 되잖아요. 추진위라는 거를 만들어요. 뭘 추진하느냐? 주체를 추진하는 거예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예요. 조합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 조합을 설립한다면 뭘 해야 되냐?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도면 그려야죠. 그게 도면을 그리는 게 사업시행 인가예요. 그 도면을 돈으로 만드는 게 관리처분 인가예요. 그게 분양처분이라고 해요. 감정가, 종전 가격, 종후 가격 이렇게 따지는 게 이제 관리처분이죠. 그 이제 계획도 끝났고 돈도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주해야죠. 철거하고 그다음 착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하고 청산하고 청산해야지 조합원들이 월급을 안 받아갑니다.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한 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초기에 뭐 예정지구다 이런 데 저는 추천 절대 안 합니다. 위험하거든요. 예전에 이 10년 동안에 재개발 지역이 몇 개가 빠그러졌는지 아십니까? 180개가 빠그러졌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지역이 재건축이에요. 강남에 재개발 없습니다. 노원이 지금 성북구 재개발 많습니다. 옛날 구도심은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인프라가 좋은 데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입지가 재건축은 대부분 좋기 때문에 그냥 노후된 주택만 헐고 다시 올리는 어떤 재건축은요 초기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음마아파트 추진위에서 아까 조합까지 20년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안 좋은 아파트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후발로 들어가는 거 상관없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기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 이 두 단계를 넘어선 거를 가는 게 조금은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무주택자가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없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정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공주가라고 그 아파트를 평가를 해요. 그 평가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시세가 6억짜리가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가 6억 5천짜리가 있어요. 지금 매매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집값이 6억이네. 근데 감정평가가 6억 5천이에요. 이런 집이 한 개가 있고 방금 A고 B라는 집은 6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한 6억 1천이다. 아니면 5억 9천이다. 이렇게 되면은 A를 사야 돼요. 감정가가 높은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5억 9천인데 6억 1천인 아파트가 있고 감정가가 그리고 6억인데 6억 3천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후자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세는 높더라도 감정가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1,000만 원 더 주고 더 좋은 걸 사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구분해가지고 진입을 하시고 대출 계획을 조금 세워야죠. 이런 거 말고 가면 돼요. 첫 번째는 이주하면은 그 이주한 전세 세입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 이 공포의 추가 분담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요. 헬리오시티 아시죠? 헬리오시티가 추가 분담금 때문에 내용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추진을 못 했다면요. 헬리오시티가 지금 20억 조금 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파트가 뭐 손해를 본 게 아닌데 그 당시에 보면은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추가 분담금은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지만요. 그거는 현재만 바라본 거고 입지가 괜찮다면요. 미래의 인플레이션도 적용을 해서 본다면요. 무서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추가 분담금이 3억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3억이 다 필요할 것 같죠?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양은 쉽게 생각하잖아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 거. 추가 분담금도 똑같거든요.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라서 우선 추가 분담금이 나왔다. 그러면 계약금 형식으로 3억이면은 3천을 내고 중도금 대출로 하고 잔금 치를 때 돈이 모자라면은 대출로 하든지 아니면은 전세를 맞춰서 방어를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재건축 진입할 때 추가 분담금의 단순히 그 액면적인 가격을 보고 미래 가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은 과거도 추가 분담금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되니까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로 바뀌었을 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공포를 조금만 줄이고 가면 된다. 다만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그거를 금융 비용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를 끌고 간다?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 이제 생애 주기상 좀 젊은 분이시라면요. 그거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건요.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고 아무리 쉬운 일도 모르면은 공포스럽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익숙하면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라서 재건축에 못 간다? 그게 아니라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짐의 시간을 가져서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이 높은 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여기 방송에서는 조금 그렇지만은 나중에 제가 한번 조용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네. 지금 이 지역은 오르지도 않았고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이 지역이 나중에 향후에 굉장히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지역이 좀 있을까요? 뭐 아까 말했던 동대문도 천지개벽을 하는 네. 데고 GTX BC 노선이 들어가니까 아까 노원 도봉도 창동 지역도 일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상급지 중에서는 우리가 흑성 뉴타운이라고 동작구에 있잖아요. 그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거든요. 여기도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 될 겁니다. 아마 흑석보다 개인적으로는 입지적으로는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개발 밀집 지역들 그리고 상급지 중에서는 우리가 서초하면은 반포 여기가 최고 좋죠. 실질적으로 60억이 넘는 30평대가 60억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이 상급지에서 진보하는 데가 방배입니다. 방배. 방배는 단독주택 재건축지가 밀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축들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입지가 좋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진보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입지는 안 좋은데 물건이 좋은데 연결이 잘 되는 지역, 뭐 금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금천 구로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많이는 없지만 예를 들어 금천에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장이 롯데캐슬인데 그 바로 앞에 정비 사업이 이제 중후반부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여의도랑 연결된 신안선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또 괜찮죠. 그래서 지역도 보지만은 그 지역에 안 좋은 지역이라도 물건적으로 괜찮으면은 진입을 해도 괜찮죠. 그리고 저는 또 괜찮은 데가 강동도 괜찮다 생각해요. 강동은 사람들이 처음에 지금은 제일 인기 있는 데가 고덕 그라시움 쪽 그쪽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둔촌주공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한 데가 상일동, 명일동이에요.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많거든요. 재건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9호선도 들어오고 5호선도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아마 거기도 예의주시하면은 학군도 좋고 이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급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급지, 중상급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은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전부 다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지역들은 경기 남부권. 왜 좋냐?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좋냐? 신분당선, 분당선,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질 신안산선, 그 다음에 GTX-A 노선 정도, 그 다음에 C 노선 정도 이제 연결되는 데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이제 조금 서울에서 하급지뿐만 아니라 그런 데도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지역 중에서 교육 수요도 있는데 교통이 좀 개선되는 지역들
어디가 있는지, 재개발이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가고 있는 게 또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면은 재밌고 그 다음에 유익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들이 조금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금 경기 남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경기 북부나 예. 뭐 이렇게 서부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 제일 대장이 구리입니다. 구리. 그리고 다산 신도시 쪽이고 그 다음이 이제 고양하고 일산 쪽이 좀 괜찮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울하고 연결성이 좋아요. 지금 이제 일산 쪽 같은 경우도 참 이 안타까운 도시예요. 왜냐면은 뭐 옛날에 김포라든지 거기서 물량이 나와가지고 한번 또 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좀 괜찮아지려고 할 때 파주 물량 나와서 눌려지고 앞으로는 창릉 신도시 나오니까 또 눌려지고 뭐 이런 좀 불운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 지역도 눈여겨보아야 될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서부 쪽에서는 광명. 근데 광명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광명은 거기가 이제 2026년, 7년, 8년 쭉 9년까지 물량이 무지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 물량은요 갭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불행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를 할 수 있는 내 관리 능력과 금융적 방어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실거주로는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이제 갭으로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 광명 같은 경우도 되게 좋습니다. 광명이 왜 좋냐? 광명은 생각을 해보면은 철산동이 대장인데 철산도 다 재건축지예요. 리모델링도 일부 있지만은 그 옆에 광명 뉴타운도 다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왔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하안동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안전진단들 끝난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소화동 여기도 이제 구축이지만은 여기도 나중에 재건축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밑이 어디냐?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이제 진행이 열심히 이제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데가 일직동이라는 데인데 그 일직동도 광명역 주변 얼마나 좋습니까? 인프라도 좋고 광명이 전체가 다 좋은 거예요. 그 광명 끝이거든요. 근데 광명에서 광명시흥 쪽에서 3기 신도시 쪽에서 또 물량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거기 입지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광명은 전체가 천지개벽하는 곳이고 그리고 역적으로도 판교로도 가기 편한 월판선이 들어가고 7호선이 연결돼 있고 해서 광명은 서울권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거기 전화번호도 02를 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서부 쪽은 그쪽, 그 다음에 북부 쪽은 구리 같은 경우 지금은 좋은 타이밍.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킨텍스 주변은 조금 고평가돼 있지만은 그 구축 중에서 주엽이나 이런 지역의 주변은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북부 쪽하고 네. 서부 쪽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내가 1억이 있다. 네, 이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 서울 수도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할 것 네. 같습니다. 아파트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경기 남부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데는 아까 이제 파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안산 쪽. 안산이 뭐가 좋지? 거기 외국인들 많이 살아서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요. 재밌는 건요. 안산의 신축들이 이제 밀집된 곳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삽니다. 비싸니까.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아주 좋아진다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서울에 연결이 잘 돼야 된다 했잖아요. 서울에 어디랑 연결이 잘 돼야 되냐면요. 뭐 도봉구랑 연결이 잘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남, 여의도, 도심, 용산 요런 지역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한 3, 4년 뒤에 개통을 하면은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갑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지역이 어딘지 출퇴근 시간이 동탄이 왜 많이 각광을 받았냐면요. GTX A 노선이 시간적인 것들을 축소시킬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래를 상상을 잘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해요. 현재의 상황이나 과거에 왔던 내용들을 보고 미래를 비판하는 것보다 앞으로 바뀔 거를 상상하고 기획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해요. 근데 안산 같은 경우는 뭐 선부역이라든지 뭐 성포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뭐 지금 신안산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안산에 대장인 아파트가 있거든요. 안산에 레이크 땡땡땡땡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특징이 뭐냐면요. 앞에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역이 생겨요. 신안산선. 그리고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요. 인프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뷰가 트여 있고 뒤에는 상권이고 옆에는 역이 들어와요. 여의도로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적용을 해서 안산에 비슷한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앞에는 미술관이 보이고 지금 재건축이 아직 안 됐는데 5층짜리고 옆에는 신안산선이 있고 주변에는 비슷한 상권이 있어요. 그런 데는 새 아파트가 되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대장은 안 되지만은 그런 데 투자 1억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서 보시면 되고 신안선선을 가다 보면은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시흥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시흥은 시흥시청역에서 월판선과 마주하게 되는데 월판선은 또 어느 일자리랑 연결되느냐 경강선이라고 하죠. 판교랑 연결이 돼요. 판교랑 연결되는데 판교의 그 시흥시청역에서 한 단계만 뒤로 가면은 이제 또 장땡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 주변에 구축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1억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진보하거든요. 제가 진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게 월판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판교에 강남에서 판교로 일하러 온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만큼 판교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데인데 여기를 뭐 금방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금방 가느냐? 15분 만에 간다면 급행이 있거든요. 시흥시청역 주변에. 그래서 그 지금 인천 송도에서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경강선이요. 그게 판교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역이 일자리의 연결성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입지인데 가격적으로는 싼 아파트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남부 쪽에서 수원 쪽도 1억대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수원 쪽도 아니 그러면은 이상한 데 아니냐? 좋은 데입니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 좋은 데입니다. 그 지역도 뭐 삼성 일자리 바로 옆에 있고 교육 수요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신축이 10억 넘어가게 분양을 하고 그리고 얘도 새 아파트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투자금 1억밖에 안 들어요. 그런 데를 미래를 잘 기획하시면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 조금 더 많긴 한데 아무튼 남부 쪽만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게 남부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정말 궁금하다. 이러면은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상담은 유료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게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 상담료가 되게 싸거든요. 일부러 진입 장벽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뭐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네, 그런 네. 지역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생애 주기에 맞게 환경에 맞게 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 부동산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부산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이 네. 고향이라서 부산을 애정 있게 보고 있고 저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서 상담을 해요. 부산의 상황들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부산 상황 안 좋습니다. 결론은 그건데 안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는 결론을 우선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부산은요. 이제 부산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전부 다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선별해야 될 것 바닷가 라인. 그 바닷가 라인 중에서 해운대, 수영구, 남구의 일부 이런 지역들은 전국 수요가 몰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부산의 인구가 옛날에 400만이었는데 지금 320만으로 내려갔다. 80만이 줄었다.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생각해보면 서울시 인구도 지금 10년, 15년 전보다 100만이 줄었어요. 80만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 집값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들어오는 곳이 전국에서 들어오는 곳이냐 아니면은 동네에서 그냥 소화하는 곳이냐 그 차이를 구분하고 가야 돼요. 부산은 바닷가 라인, 여기는
해운대, 수영구, 남구 일부 지역 전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아파트들이 많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 부산에서 그래도 인기가 좋다. 근데는 동래구 이제 동래구죠. 그다음에 이제 거제동 쪽, 사직동 쪽하고 교육 수요가 높으니까 그리고 동래구에 이제 럭키 아파트 주변 쪽 그쪽 지역들은 이제 좀 괜찮은 수요들. 그래도 부산에서 그래도 여기가 좀 입지는 살만해라고 하는 데고 그 다음에 또 동네 수요가 있는 데가 이제 좀 2호선 라인들 중에서 대연동 쪽에서 쭉 가면 남구 쪽하고 목골 쪽까지도 그 동네 수요들은 좀 있어요. 딱 부산의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로 저로 가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저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지역들은 어디냐면요. 이제 그 동네에서 돌고 돌다가 인구가 줄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영도라든지 뭐 사상구라든지 죄송합니다. 뭐 그런 이제 북구 지역 쪽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조금 덜해요. 그래서 해운대 남구 쪽 그다음 안전한 곳은 동래 부산 진구의 일부 그다음에 2호선 라인의 이제 대연 라인 쪽 그쪽 지역 그리고 강서구의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뭐 그런 지역들도 조금은 동네 수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 여기 말고는 좀 다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분류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은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바닥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였냐? 많게는 5억 움직였습니다. 어디냐? 삼익비치. 삼익비치는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조회수가 200만 회가 나왔어요. 삼익비치 때문에. 네. 왜냐면은 2022년 당시에 삼익비치의 펜트하우스가 60억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침수 지역인데 뭐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익비치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장이 움직이는 거군요. 우리가 잠실이 움직이는 거와 비슷해요. 잠실이 움직여서 파동이 퍼지는 것처럼 부산의 대장이 움직이면서 파동이 또 어떻게 칠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온천 4구역이라고 동네에 있는 4,000세대 이상의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요게 이제 소진이 되고 조금 지나다 보면은 요게 소진이 되고 수도권에 이제 중급지가 움직임이 좀 보이면은 그 이후 단계가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딱 치면 중앙부터 움직이지 딱 눌렀는데 끝에서부터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로 본다고 하면은 부산의 대장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언제 움직이는데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오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쌀 때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냥 안전한 지역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삼익비치가 움직인 거를 조금 잘 따라가 보자. 그리고 삼익비치가 왜 좋냐? 아니 해운대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저는 이 가격이 해운대를 앞지를 수 있는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괜찮아요. 차이가 뭐냐? 반박을 하자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해일 있고 뭐 이제 그 맨날 오면은 바다에 태풍 피해 있고 그렇다. 태풍 피해가 있었던 마린시티 지금 가격이 20억, 30억, 40억도 하거든요. 거기도 매립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용도 지역상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주거집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상복합 뭐 입지 좋은 데는 가격이 높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주상복합보다는 일반 아파트가 더 선호되거든요. 여기는 일반 아파트예요. 근데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게 뭐냐면은 99층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로는 부산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 형식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큰 파동을 일으키면은 파동이 뭐 돌덩이가 요만한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 파동이 던져지면은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은 재송동에 있는 인기 좋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센텀 바로 앞에 있는 인기 좋은 아파트 포스코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람들 분위기가 좋아요. 그 동네에선 대장인데 재송동이라서 좀 아쉽지만은 거기가
센텀고, 센텀중, 센텀 그 여고는 센 여고라고 하거든요. 센 사람 많다고 그만큼 학군이 센데요. 예, 그런 지역에 이제 학군 수요들이 좀 좋기 때문에 거기는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거래도 조금 사람들이 매수세가 좀 붙고 이런 좀 좋은 아파트들이 몇몇 군데가 매수세가 붙는 게 좀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이 참 여기도 사놓고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집을 2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2, 3년 안에 부산은 움직일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금이 저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부산을 진입하면 되고 지역적으로는 아까 동네 수요보다 전국 수요가 있는 대로 진입하는 게 조금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축 신축 가리지 않고 그냥 동네 위주로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더 나을까요? 신축이 선호가 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신축들 지금 들어온 게 상업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몇 개가 남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에서 앞으로 긴 안목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입지가 어딜까? 구축 중에서 저는 부산에서 크게 4개의 이제 대장들을 뽑는다면은 첫 번째 대우 마리나, 두 번째 밀락동에 있는 수영 현대 아파트, 세 번째가 동래 럭키 아파트, 네 번째가 삼익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지표가 돼요. 구축이라도 얘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좋아요. 동래 럭키 같은 경우는 이거 아파트 얘기 할게요. 근데 다 사라는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낮아요, 가격이. 그런 아파트들이 구축이지만은 신축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이제 괜찮은 물건에 이제 속하는 거고, 그리고 해운대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우동입니다. 예, 먹는 우동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우1동, 우2동, 우3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동이 제일 좋은데 우동의 구축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동도 구축 중에서는 7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다른 데 구축들은 좀 조심해야죠. 저기 남구 쪽도 구축 괜찮은 데가 있어요. 아직 괜찮은 데가 이제 메트로 쪽, W 쪽 그 주변 쪽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축이 다 좋다 그건 아니고, 제가 말한 지역 중에서 또 모든 구축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 구축들은 유효하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부동산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약간 특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부산 부동산의 이런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부산 부동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산에서 선호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평지여야 한다. 되게 네.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저기 반여동 뒤쪽 윗 반여동 같은 데 보면은 산 위에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여동 뭐 수정구 이런 데 가면요, 거기도 산 위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6.25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부산이었잖아요. 그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거지를 형성을 많이 했어요. 산에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에 지은 거를 부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산 위에 주거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산지가 또 많고, 부산이잖아요. 부산. 예, 산지가 많고, 그래서 평지 선호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 이거는 완전 찬반이 많은데, 그 바닷가가 그래도 선호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평지면서 바닷가면서 교육, 그 세 개가 공통 분모가 세 개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개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 두 개가 이제 선호된 중에 평지면서 신축들이 또 들어오는 지역이 이제 시민공원 촉진지구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캠프 IRR 부대라고 미군 부대가 이전되면서 거기가 공원으로 개발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또 선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들 어디냐면요, 부산에서 사실상 학원가가 제일 많은 데는 좀 북구 쪽에 화명동 쪽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 수요가 높은 데는 그쪽은 아니고, 좀 선호도가 높은 데가 이제 해운대 쪽이랑 그다음에 여기 사직동 쪽, 거기는 교육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재개발 물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재건축 재개발도. 그래서 그쪽 지역도 이제 평지이면서 선호되는 지역들, 그 비싸거든요. 거기도 10억 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집합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바닷가, 세 번째 평지. 여기에 상품이 신축이면은 조금 선호도가 높고, 신축이 아니라도 앞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물건, 이런 걸 또 봐도 이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지하철은 큰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나 보네요. 일자리가 없어요, 부산에.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지하철도 중요하죠. 지하철도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땐 지하철을 먹어버리는 게 저는 바닷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뭐 사직동도 지하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2호선 라인 중에서 대연동의 이제 목골 쪽 주변에도 지하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호선 라인 안쪽에 있다. 다 좋아요. 9호선 아우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부산은 지하철을 집중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산이 지방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런 부산에서도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부산은 1억으로 투자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부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지방으로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집을 팔고 원주로 갔단 말이에요. 원주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꼭 집을 사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해운대를 산다고 하면은 뭐 지금 나쁘지 않고 삼익비치 나쁘지 않지만은, 우선은 부산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는 게 맞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 쪽에 집을 사고 부산에 임차를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임차로 사는 게. 그리고 1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거주할 데가 있고 투자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은 부산은 싸게 거주를 하고 있다. 두 번째, 투자는 수도권에 한번 해본다. 의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고, 부산에는 1억으로 투자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입지적으로 아쉬운 데가 너무 많습니다. 부산도 한 1억 5천, 2억 정도가 되면은 조금 괜찮은 입지로는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간다고 하면은 저기 LG 쪽이나 LG 메트로 쪽이나 W 앞에 있는 쪽, 그런 쪽은 한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직동 쪽도 뭐 일부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온천 동네 쪽에도 한 2억 정도면은 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정도만 지역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큰 방향은 거주는 부산에, 투자는 수도권에 하는 방향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방도 아직 덜 오른 곳, 네, 그런 곳 중에서 좀 미래 가치가 있는 곳, 네. 그런 위주로 보면은 네, 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내년에 이제 조금 부동산이 좀 좋을 거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좋을 수 있죠. 예, 예, 좋을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 사실 금리도 내리고 또 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수익을 보신 분들이 또 부동산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산의 이동. 자산 이동. 저는 가장 그 변동성이 큰 거부터 제일 먼저 움직인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그거를 응집해서 부동산으로 담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저희 편집자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두 채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수순들이 그런 방향이 이제 맞는데, 일단은 아까 지방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방도 이제 타이밍상 뭐 이런 걸 담아 놓을 수 있는 지역도 일부 있지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어디를 좀 선호하냐면은 부산, 대구, 대전의 일부,
대구도 일부입니다. 부산도 일부고 그리고 세종시는 투자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안 좋아요. 전세가 낮아가지고 뭐 이제 그런 지역들 정도를 광역지자체 정도를 투자의 선호지역으로 선정을 하지. 저기 어디 뭐 김천 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구미 이런 데는 조금 제가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수요가 많은 데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동성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 주식이든 뭐든 이렇게 순서대로 오르면요. 최종적으로 그릇을 어디에 담냐면요. 대부분 부동산에 담고 그 담은 걸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없으면 저처럼 미국 주식에다가 또 담고 저는 또 채권에다가 담고 몇 개 여러 군데 담아놨거든요. 담아놔서 어떤 게 실패하더라도 어떤 거에서 다시 뽑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으로 해서 결국은 그릇은 부동산으로 담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차고 넘치면은 다른 자산에 또 뭐 거꾸로 미국 주식 비트코인으로 또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모든 자산은 좋은 입지에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게 대수는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저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20대, 30대 분들은 종잣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종잣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복리로 이동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중에서 우상향하는 게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냥 아무 주식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우하향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총이 크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시총이 큰 데입니다. 그 시총이 큰 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QQQ라는 주식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매그니센트 7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시총이 높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개별 주식을 하던가 아니면 지표를 따라가는 것들을 적립식으로 2, 3년을 하면요. 한 2, 3년부터 이제 결과물이 조금 가시화돼요. 그렇게 조금 돈을 적립식으로 모아놓다 보면은 우리가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적금 형식으로 미국 주식을 하면은 사실은 실패할 일은 없어요. 이때 용기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뭐 10만 원이 빠졌다. 100만 원이 빠졌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고통도 훈련이 필요해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고통을 이기는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주식했을 때 5만 원 빠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딱 투자하자마자 5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빠져? 너무 놀랐죠.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빠져도 이거는 내가 매도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아직까지 평단가가 높아. 내가 최고점에 찍은 건 내 수익이 아니야. 그래도 가격의 하단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 이거를 적립식으로 해서 복리로 굴리자라고 해서 복리 형식으로 그것들을 굴려서 5년, 6년 안에 종잣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 30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요 돈으로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부동산을 담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고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50대, 6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되냐? 자산과 현금 흐름을 배분해야 돼요. 현금 흐름 배분은 제가 뭐 저희 부모님도 제가 가이드를 해가지고 매달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했던 주식 같은 경우는 그 20대가 조금 쓰기에 되게 유용한 거고 그다음에 30대는 40대는 부동산이 조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게 잉여가 넘치면 다시 미국 주식이나 뭐 조금 더 잉여 자산이 남으면 상가도 해도 되고 이제 상가는 저 추천을 많이 안 하거든요. 물론 저도 상가는 있긴 한데 추천 많이 안 합니다. 어려워요. 예.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장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잉여 자산들을 담아두고 저처럼 또 현금 흐름을 조금 쟁겨 놓으려면은 뭐 다른 투자들 뭐 저 같은 경우 GPL이라는 거 하는데 GPL 같은 걸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면은 내 집을 조금 팔아서
일부를 현금 흐름을 매달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걸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질문이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게 이동하지 않냐, 이동하는 게 맞고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이 안전하고 대부분의 부자들 뭐 KBS 부자 보고서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금융보다는 부동산 비중을 훨씬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동산이 조금 최종 부자들이 그릇을 담는 최종 종착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은 스텝을 좀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네. 대표님 보시니까 부동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그 대표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엄청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전한 투자는 없지만 안전하게 할 수는 있는 데를 찾아보자예요. 부동산은 비쌀수록 안전해요. 비쌀수록. 그래서 주식도 시가총액이 높고 강남 같은 지역들이 이제 안전한 거잖아요. 비쌀수록 안전한데 비싸다는 게 이제 가성비가 좋은 데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성비가 좋은 시기를 찾아서 그때 투자를 하자. 실질적으로 공포에 투자를 하자. 이것도 좀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 투자한 부동산 중에 하나가 혹시 2017년 파리 대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되게 공포스러운 정책이었어요. 저 그때 바로 부동산 가서 그 다음 달에 등기 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9.13 대책이라고 진짜 공포스러운 정책이 나왔어요. 2달 뒤에 전 등기를 쳤거든요. 그 수익률이 되게 커요, 사실은. 그래서 남들이 안 살 때를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로 누린다예요. 그리고 비싸다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지 미래를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입지가 괜찮으면은 거기에 이제 접근을 한다. 그리고 비쌀수록 안전하고 희소성이 있을수록 안전하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투자는 그 비싼 걸 못 산다면은 진보하는 지역들, 발전하는 것들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미리 들어가서 기다린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의 맥락에서 볼 때는 씨를 많이 뿌려놓는 게 좋아요. 현금 흐름에 저는 이제 그 제 이력이 되게 특이한데 저는 이제 도시계획 쪽으로 이제 석박사를 하고 학사도 그걸 하고 거기에 그것도 하고 개인 투자자도 하고 그리고 공직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공무원을 했어요. 공무원 그 안전한 걸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도 하고 뭐 이런 부동산 쪽 분야로는 다양하게 한번 하면서 개인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아무리 정보가 많더라도 그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거를 잘 필터링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용기 있게 들어가야지 자산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씨를 많이 뿌려놓자. 현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주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가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실패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두자 그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기준은요. 저는 영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영끌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역전세 한참 이슈가 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역전세 있을 당시에 제가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방송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결했다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제일 최근에 역전세가 2023년도 초였거든요. 그 역전세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메꿔야 되는 돈이 많아가지고 물건이 한꺼번에 뭐 몇 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33일 남겨놓고 어떤 사람이 계속 연기하겠다 했던 세입자가 빠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3, 4일만 뺐어요. 그 방법이 이제 있어요. 그런 방법이 빼는 방법이. 아무튼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의 힘들기 이전이 2018년도, 19년도가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현금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가지고 2023년도를 맞이했는데
자산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커진 만큼 또 준비한 부분이 미비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재정을 상관하지 않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관리가 어려워서 포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준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 자신의 형편과 관리 능력들을 잘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요약하자면은 비쌀수록 안전하다. 그 다음에 비싼 게 아니면 진보하는 데를 들어가자. 씨를 많이 뿌리자. 내 관리 능력을 알자. 뭐 요 정도로 좀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요? 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유튜브 채널 운영하세요? 어떤 내용을?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 전문가들도 모셔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주로 하고요. 부동산을 강의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합니다. 상담도 하는데 그 상담은 이제 1대1로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이 사무실 가까워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네. 예, 가까워서 그렇게 이제 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 꿀팁입니다. 예.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훌륭하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시장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늘 시장의 참여자로 남아 있을 때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기회는 단순하게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져 있고 좋을 때 참여하고 하지 말고요. 늘 주의하시고 주시하시면서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들을 항상 엿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부족하지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